사장님 혹시 제2 인혁당 사건 생각나십니까? 제2 인혁당 사건은 1975년 4월 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 75년 2월 달에 선고되자마자 다시 한 달 보름 만에 대법원이 딱 하루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바로 선고까지 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8명 사형 선고입니다. 대법원이 사형 선고 확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8명을 사형 집행합니다. 이 법원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법원 사법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이라고. 저는 어제 이 대법원이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이 이재명 공직선거 위반 판결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법원에서 그 전원합의체 심판 내기가 있죠. 10일 이내에 공고하게 돼 있죠. 원칙이 전화 열라면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재판 연구관들이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죠. 검토 보고가. 이런 거 지켰습니까? 지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 기록을 다 봅니까? 아니면 연구관들이 검토 보고서를 다 봅니까? 기록을 봅니까? 검토 보고서를 봅니까? 대법관님들께서 예. 연구관들의 검토 보고 보시고 기록도 다 보시고. 제가 기록이 언제 대법원에 갔습니까? 그 상고 기록 접수가 된 때가 3월 28일이었고요. 예. 예, 그때부터 지금 그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자 첨언화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첨언화를 취해서 바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7만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7만 쪽을 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 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고요? 공보자를 보니까 공판 기록을 기초로 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기록 안 읽었다고 봐요. 사람이면 이게 한 달 만에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전원합에 넘긴 지 9일 만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에 넘겼습니까? 이 내기에 의하면 뭡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럼 저도 대법원에 사건이 있습니다. 2년째 재판하고 있어요. 소부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모두 우리 사건도 전원합에 넘겨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사건도 제 관련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재판을 자의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요. 인혁당 사건처럼 A만 적용해가지고 하루에 이틀만 심리했지만 결국 7만 쪽이 되는 기록을 잠깐 심리하고 정말 빛의 속도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안 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그 사법부터 일으켜가지고 재판에 간섭하고 국민들의 리더 선임권,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제2의 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독재 권력에 굴복한 것이지만 이건 법원이 자원해서 한 거예요. 이러니까 법원이 내란 세력이란 동지였다 비판을 받는 거고 사법 부였다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법원이 할 말이 없어요. 오직하면 내부에서조차 저한테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법원 판결문에 이런 반대문 중에 감동적인 것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폐행적 발상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 편의지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이 더 페이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례적이잖아요. 정말 윤석열 12.3 내란도 실패했지만 정말 이번 법원의 5월 1일 사법 쿠데타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알아요. 법원이 어떤 건수를 부렸는지. 죄다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다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 저항에 직면해서 이번 구속탄은 반드시 실패하고 법원은 법원 개혁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청 차장님, 예, 또 판사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전에 독재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검찰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일치한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베껴서 판결문을 쓴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흑역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를 질타하는 한 전직 판사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갈한 전직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분이 문영배 재판관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법원의 흑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 판사들이 한번 되새겨볼 그런 대목이지 않은가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법원 행정처 차장님, 예, 저는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에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상권 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관련된 것은 제가 그냥 원칙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 시기가 어제 시기를 가지고 계속 선고 시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재판을 1심에서부터 2년 2개월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위헌법률 심판재청 신청이라든지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든지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에 끝났어야 될 재판이 길어지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근거도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이걸 법 규정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에는 강행 규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633 원칙을 규정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처럼 규정 체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법원 판결만 놓고 보면 1심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완전히 같았는데 2심에서 유죄인 것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면서 사실은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어제 확정이 됐어야 맞는 사건이 이렇게 2심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늘어지게 됐는데 그 또한 사법체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관들이라면 저는 다 그 법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사과는커녕 지금 어제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화답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민생을 골모로 잡고 또 국민을 이겨먹겠다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 안 했다라고 함으로써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가 그때는 판례까지 변경되면서 다수 의견 7명, 소수 의견 5명으로 무죄로 기사 해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희색이 완전히 만연했었는데 지금 어제는 10대 2로 다수와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법 쿠데타니 어쩌니 하면서 사법부만 법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결국 어제 대법원에 확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백현동은 당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했던 것은 물론이고 방탄용으로 탄핵도 남발했었고 또 이제는 집권하면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아예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복을 또 얘기하고 있고 대법원도 겁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급기야 오늘은 또 셀프 사면용으로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안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이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정치인들도 많은데 벌금 1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이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놨고요. 심지어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고 하는 선곡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고모 사관님,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난 대선에서 기소됐던 사건 중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이 딱 한 건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고 총선에서 반칙을 하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조기 대선 국면이긴 한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하영 부지사가 기소될 때 그 상방울 그룹 임직원이 이하영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단체 후보랑 경선 중간이었거든요. 거기에 임직원으로 쪼개기 후원해서 9천만 원을 이재명 후원 계좌로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수혜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시적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대선에 반칙했던 불법 자금 문제가 다음 대선까지도 아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다리 잡고 다음 대선이 일어난다? 저는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건이 많은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배장동 업자로부터 받았어요. 받아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 수사의 속성상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이득을 받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완전히 최측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들어서 국민의 관심이 보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명태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일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몇 년간 멈춰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대선 전에 가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실관계 부분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진우 의원님 방금 발언 중에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입법부 침탈은 그러면 합당한 말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아니 대법원 판결도 존중 안 하시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은 예상한 것마다 다 틀리더구만요. 5대3, 4대4 헌법재판 이거 틀리고 파기자판 주장했는데 그것도 틀리더군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기자판 이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사법부 침탈입니까?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같은 입법부에서 일원으로서 사법부에 침탈한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헌법은 대선 개입한다는 말은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감사를 부활시켰어요. 침탈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위원장의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회의 위원장의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이라는 말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민주당도 사법부의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나 의원의 발언을 평가합니까? 박근혜가 반말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회의 진행입니까? 자, 법원 판결 가지고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이 현안 질의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국회법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의원님. 예, 진솔한 솔직한 질문을 내가 안 할 수가 없군요. 예.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고법 사건 판결된 후에 상고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기록이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일, 20일씩 걸리죠. 기록을 정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규에 따르면요. 공선법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하는 예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기록이 송부될 수 있었는지 이건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따로 지시 같은 건 없고 알아서 그냥 보법에서 그렇게 빨리 갖다 바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6만 페이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7만 페이지라고 하던데요. 페이지까지는 모르십니까? 공판 기록이 25,000페이지 정도 되고 증거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 기록은 더 많을 테니까요. 전합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그 4월 24일 날 전합체 그 심리 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과연 전합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분이 그 사건 기록을 읽었을까요? 이틀 만에 6,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을까요? 메꼬라방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우리가 맹판, 눈 감고 판단한다는 의미의 맹판을 일본말로 표현하던 과거에 그 표현을 들으신 적 있으셨죠? 그러니까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버리는 법률가들을 과거에 비판할 때 메꼬라방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은 저는 대법원장님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오게 하고 대법관님들한테 서명 날인을 시킨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근거가 이틀 만에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고 다수 의견을 보니까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인 복붙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작성된 걸 보면 저는 이게 그런 대표적인
메꼬라방 사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21세기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법원장님이나 보수 대법관 몇 분이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이틀 만에 날림 공사를 해버렸던 이런 잘못된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전두환의 요구로 최규하 대통령이 억지 서명을 할 때 정승화 육참총장 잡아들이는 제가 문제 서명할 때 오른쪽에 시간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사전 본인이 동의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군부가 저것을 오른쪽에 있는 시간을 지웠는데 원본에 의하면 새벽 5시 10분에 그 다음날 서명한 걸로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 두 분, 이웅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두 분이 49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다수 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놨던데 요약한 부분 한번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 보십시오.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그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도 거치지 않은 결론. 이것은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 있어서도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반했다고 저런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법관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좀 보십시오. 그동안 대법원이 절제해왔던 그 관행을 어기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추구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 보시고 우리 차장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사법 부대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이것을 규정짓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검사나 판사가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을 뽑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침탈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판결을 보고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겠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이 갖는 그 주인의 권리를 소수의 법조 귀족들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이런 국민 주권에 대한 침탈,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 이것을 침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오히려 민주진영 후보에게 표를 찍고 그런 내란 세력들, 사법 쿠데타 세력들을 심판하려는 더 열정이 커질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는 대법원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흑역사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법원조직법 제8조를 보면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강행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희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의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건이 뭐 재상구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오면 유죄 확정이 되겠죠. 이 법원조직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급심 법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다만 시간이 문제겠죠.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나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보면 아예 대법관들도 탄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재명 후보의 주특기, 재판 시간 끌기 하겠죠. 현재 5개의 재판으로 받고 있으면서 64차례의 재판 지연 술책을 썼습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이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요,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온갖 수단을 써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 재판 지연했던 거예요. 저도 변호사를 해보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재판 지연의 달인,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건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되면은요, 주거부정으로 구속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다른 사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으니까 이렇게 재판 지연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법을 바꾸는 거죠.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에 재판을 중지한다.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무죄로 그냥 아예 면소한다 이런 규정은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재판 중지한다. 대통령직 다 한 다음에 처벌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요 세 가지 방법, 요거를 또 잘 사용해가지고 재판 안 받는, 네,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대법원에서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격분을 하셨지만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 뭐 기분이 좋았냐?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뭐 그런 비유를 하자면 국회에서는 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겠죠.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잘 서빙을 하고 카운터 보는, 식당으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손님은 국민들이시겠죠. 국민들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주방장이 만든 음식을 손님이 맛을 보더니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주방장이 안 상했어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상한 음식이냐 썩은 음식이냐 판단해 주는 것이 저는 사법부라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이 음식은 상한 것이다, 썩었다 판단을 하는데 손님이 그럼 바꿔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먹어. 그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신분 보장된 법관에 의해서 독립적인 판결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그렇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 그것이 삼권 분립을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 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유혈 사태까지도 생각해야 이렇게 독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저께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12분 중에서 10분이 일치된 의견으로 내린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 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지금 법관으로서 수십 년 근무하셨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또 법관으로 근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자마자 다음날 현안 질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입니다. 소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것이 발생한 것이 2019년 4월이에요. 2020년 1월에 기소됐어요. 지금 6년째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송달 미수령한 적은 없어요. 법원행정 차장,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재판을 6년 동안이나 안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국민의 의원님들, 나경원 의원한테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지 자료 제출 요구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 얘기를 할 때마다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국민들이 다 생각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부산동 간사 말이 맞아요. 고맙습니다. 예의를 지키셔야지. 자, 질의하세요.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대법원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자, 법원이 1심이 2년 2개월 걸렸대요. 왜 2년 2개월 걸렸어요? 차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낸,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심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요구한 증인이 43명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증인만 43명이에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질질 재판 끈 게 누구예요 도대체? 검찰이 43명하고 압수수색만 수백 번 했어요. 질질 끈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서 난도질하려고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국힘당의 지시를 받아서 질질 끌어온 거예요. 증인만 43명 세워놓고 언제 어떻게 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법무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탄핵되고 파면된 윤석열 바짓가랭이를 질질 잡고 국힘당이 저렇게 있어요. 당연히 파면돼야죠. 친일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윤석열 그리고 조희대, 한덕수 화면 틀어주세요.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짜고 치는 공작이에요. 짜고 치는 공작.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행정처 차장님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끼어듭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4월 22일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여기 끼어들어요.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4월 22일에. 그리고 선거 며칠에 났어요.
어제 났죠?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어제 선고 나는 동안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어요? 회고 이후에는 9일 걸렸습니다. 9일 걸렸죠?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나고 선고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9일 만에 이렇게 판결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 주세요. 처음입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도 4월 20일 전원합의체 대법원장이 끼어들어서 조의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의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 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질의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재명은 89.77%로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4월 29일 날 조의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선고할 거예요 라고 이틀 뒤에 선고를 지정해요. 이런 일도 대법원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차장님, 대법원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4월 30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예고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우리는 무죄 상고 기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심 판결을 깨고 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3시에 파기환송하고 4시에 출마를 해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자기 위상을 잡아왔는데 윤석열의 친구 조의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부 다 사진 올려봐 주세요. 자, 제가 행정처 차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판 기록은 2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수사 기록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파기환송하려면 고법에서 조목조목 무죄 났어요. 그걸 파기환송하려면 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 저희가 요구했어요. 6만 페이지 다 읽었냐고. 읽었습니까? 대법관들 이 며칠 만에 6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이거 사실심하려면 6만 페이지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읽고 그리고 25,000페이지는 그럼 읽었답니까? 공판기록 25,000페이지 대법관들이 다 읽었답니까? 이렇게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면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 흔들어대려면 25,000페이지 다 읽었답니까? 답변이 없지요? 저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대법관들에게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조의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대법원은 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하통로로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예? 왜 윤석열만 특혜를 줍니까? 그리고 법무부 김용현, 노상원 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지요? 왜 내란숙애들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게 묻습니다.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죠? 왜 김용현, 노상원 재판은 비공개로 하죠? 이게 법원이 내란숙애들을 보호하면서 법원, 조의대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윤석열 짜고 치는 공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은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왜 김용현, 노상원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습니까? 법무부?
그리고 왜 재판을 비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비공개해야 될 재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은 9일도 아니에요. 단 7일 만에 이것을 파기환송시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법원 사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시간 지났어요. 답변하세요. 서영 교수님 시간 지났어요. 윤석열 재판은 왜 비공개로 합니까? 지하통로는 지하통로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청사 보안의 안전과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서 향후 어떻게 결정할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수고했습니다. 거죠. 사실관계는 바른 가설을 됐잖아요.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6만 페이지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은 300페이지를 기준으로 소설 200권 분량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기록을 보지 않았으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시겠어요? 본인 소설 하루에 몇 권씩 읽어요? 몇 권씩 읽을 수 있어요, 소설? 답할 가치가 없는데 질문이 하루에 소설 20권 읽을 수 있어요? 300페이지 책 20권 읽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300페이지 책 20권을 하루에 다 읽습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참으로 희귀한 일이고 그래서 희대의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는 틀린 건 그게 아니지. 아니 유상범 간사님, 검사만 해도 유상범 두 분이 치- 간사님도 두 검사 분이 해보셨잖아요. 저기 적어도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걸 뒤집으려면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대법과 이 사건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있었던 거하고 다 알고 있는 박은정 의원 질의하세요.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박은정 의원 다시 질문하세요. 잠깐만요. 시간 다시 내시고. 저기 됐죠? 질문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그 사법부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사법부 독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부의 압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예,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유권자가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상 그 상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 확인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저한테 여기서 다 놓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상고에 걸리는 아주 즉일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27일이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지금 필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사장님. 최종 확정까지 말씀을 네, 확정까지요. 하신다면 뭐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태고요. 또 뭐 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축박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판사 정원이 몇 분이신가요? 3,200명이 현원입니다. 어제 판결로 판사 3,200여 분의
명예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판사들이 정치적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의 판결로 사법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어제 판결문을 낭독하시면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의 허위 사실의 판단은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은 폐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의 지금 3,200여 분의 판사의 정치 판사라는 비판, 명예가 무너졌거든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요. 최고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사장님, 21일 날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됐습니다. 맞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점은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법관들 12분의 이 기록을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이 전체의 대법관, 그러니까 소부에 심리하는 대법관 외에 나머지 대법관은 몇 분이십니까? 소부 외에 전원 합의체에 합류하게 된 대법관은 몇 분이실까요? 지금 그 소부의 내분이시니까 8분이시죠? 대법원장 제외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7분이신가요? 7분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 7분은 21일부터 기록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 회부가 21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1일부터 22일 날 합의일이 있었고요. 22일은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대법관님들의 합의 과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 지금 보도에는 그렇습니다. 판결문의 그 보충 의견에서 설치를 한 대법관님들의 의견 내용을 보게 되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와 같이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전합으로 올라갈 시간이 21일이고 22일은 합의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를 위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이 사건을 검토한 시간은 21일 이후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24일 날 두 번째 합의에서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수 의견이 합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선고가 났고 그렇다면은 이 기록을 이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21일부터 24일 이 사이에 기록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날림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국회의원들의 상고심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119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심은 불과 36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633의 원칙은 사실은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에 당선되어서 장기간 재판을 받으면 그 지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해서 그 지위를 확정시켜 주려는 것이지 낙선자에 대해서 633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633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다른 후보자들, 총선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졸속으로 36일 만에 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출을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상대방인 후보에 대해서만, 낙선자에 대해서만 633을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은 윤석열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사 3,200명을 이끌고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전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타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 전 헌재 판결문을 다 보았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가 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한자 한자 다듬어 쓴 그 명판결문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수견과 소수견의 주장과 논리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직위원 판사로 인해서 정말 성실하게 법관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는 많은 선량한 법관들의 도매금으로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사실에 정지부 마침표를 찍은 것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원행정처 차장도 굉장히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고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인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 국민들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이러다가 법원이 지귀연화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조롱도 많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하였다가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여 대체 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한 후 긴급 현안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